일본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은 지난 19일 1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예고한 행보와 달리 일본은 정반대의 정책을 단행한 것인데, 이에 달러 약세 및 엔고 현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을 시사하는 전망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금리 인상 정책이 발표되고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 엔화는 일시적 강세를 보였을 뿐 달러 엔 환율은 151엔을 기록 중이며 30여 년 만에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기 직전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재팬의 금리 인상 발표 시점에 맞물려 일본 내에선 높은 치사율의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에선 IS 무장단체의 테러가 발생해 137명의 사상자를 유발하는 사건 또한 발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황방송을 통해 뱅크 오브 재팬의 금리 인상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일본의 전염병과 모스크바 테러 사건 등 각각의 사건이 갖고 있는 상호 간의 연결고리를 시황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간의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각각의 이슈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해하면서 우리의 시황은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테니, 이번 주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역시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최근에 단행된 일본의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만들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망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저는 과거 일본 경제의 역사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에 진행됐었던 플라자 합의에서부터 최근까지 진행됐었던 아베노믹스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어떤 미래를 만들게 될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 목차 두 가지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됐었던 그 역사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 과거를 배경으로 삼아 앞으로의 일본의 금리 인상이 어떠한 미래를 초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1부 방송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시간은 일본의 장기 불황의 역사이죠. 잃어버린 30년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히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 플라자 합의에서부터 아베노믹스까지의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플라자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플라자 합의할 때 이 플라자라는 단어는 호텔 이름에서 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플라자 호텔이 있죠. 그게 오리지널이 미국 뉴욕에 있는 건데,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이 합의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플라자 합의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5명의 각국의 주요 인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재무장관과 일본의 재무장관입니다. 사실상 미일 간의 협의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다른 주요 인사들은 그냥 곁다리로 같이 있었던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들이 왜 만나서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 옆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여기 소니라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어요. 워크맨이라고 해서 지금도 뭐 다들 알고 있는 요 카세트 플레이어 있죠. 요런 전기전자 제품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잘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산품들이 미국 마켓에서 엄청나게 판매량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대미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됐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일 무역 적자가 심각하게 올라가게 됐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에게 달러를 지출하는 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계속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중에 일본은 엔화를 고의적으로 싸게 해서 저가의 엔화를 가지고 고가의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이제 무역 활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엄청난 호황에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미국의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 호텔로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런 다음에 야, 일본이 너무 많이 해 먹는다. 적당히 하자. 그래서 너네 엔화 가치 그것 좀 절상시켜야겠어. 라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협상안을 내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기에 도장을 찍어요. 왜 이런 강압적인 조약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었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유력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의 과거 역사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미국한테 굉장히 매운맛을 한번 봤었던 경험이 있죠. 미국의 원자폭탄 실험 대상이 됐었던 그런 나라가 일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협상안을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엔화가 강제적인 절상 압박을 받게 되는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일어나게 된 일이 뭐냐면은 뱅크 오브 재팬, 일본의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게 되게 돼요. 자,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보세요. 원래 엔화가 쌌었을 때, 그러니까 엔저라고 하겠습니다. 엔저 상황에 있었을 때는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많이 벌어올 수가 있었어요. 값싼 엔화를 통해서 소니의 워크맨을 만들고 그거를 미국 시장에다가 파는데, 그때 당시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높으니까는 비싼 화폐로 벌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엔고가 되게 되면서 이 수익분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워크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 마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출 무역 경기가 조금씩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실물 경제 상황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조금씩 일어나게 돼요. 물론 엄청 확 꼬꾸라진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벌어놓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진이 좀씩 줄어드는 수준이지 막 급격히 하락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은 저금리 정책을 함에 따라 자산시장 내 버블이 폭증하게 됩니다. 즉, 금리를 싸게 해주니까 주식을 막 갖다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대출을 무한대로 막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는 은행 대출을, 즉 빚을 활용해서 뭔가 자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기, 버블이 생겼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사던 주식을 사던 뭘 사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언밸런스 상황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실물 경기가 쇠퇴하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자산 시장의 버블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물 경기 악화를 외면한 채 자산 시장의 버블이 폭증하게 되게 되면서 이 끝지점까지 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느냐? 자산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자산 가격이 높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죠. 특정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그 높은 만큼 내재적으로 가치를 갖는지 펀더멘털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뭐 제대로 된 실적, 제대로 된 펀더멘털 하나도 보여주지를 못하는 회사들이 계속 생겨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겉에 나와져 있는 가격하고 내재적인 가격하고 너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 건전한 거 맞는지 의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거고, 그리고 빚을 쓸 수 있게 해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빚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아무나 이제 대출을 막 해주게 되니까 이게 대출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연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역시도 지금의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전성을 강화해야 된다. 무분별하게 대출 막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건전성 강화를 하기 위해
긴축이라는 이제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이 이제 회수가 되게 된 거죠. 그동안에 퍼져나갔었던 대출 이제 걷어들이자 하게 되면서 고금리 긴축 전환 스위치가 눌러지게 되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갔었던 버블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장기 불황 상태, 실물 경기도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산시장 버블도 깨져버린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역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전기전자 제품 하면은 이제 일본의 소니, 뭐 파나소닉, 뭐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지금 뭐 거의 보이지가 않죠. 우리나라의 삼성, LG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오히려 더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환점이 됐었던 시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잘 봐보세요. 프로세스를 잘 보면은 저금리 정책에 인해서 자산시장의 버블은 증가하는데 실물 경기는 쇠퇴했던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다가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야 이제 리콜, 빚 회수해 하는 과정에서 버블이 터져버렸고, 이 시작점에 의해서 일본 경제가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해 본다 하게 되면은 이번에 뱅크 오브 재팬이 긴축, 고금리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미래를 불러오게 할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미래를 불러오게 할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잠시 후 이제 2부 시간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일본이 또다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도록 대외적인 외압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설명은 잠시 후 2부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은 플라자 합의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인하시면서 일본의 불황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점점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그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2000년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아베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12년서부터 일본에 굉장히 공격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단행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아베노믹스라고 불리우는 정책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감한 완화 정책, 즉 마이너스 금리를 쓰게 해주고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준금리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빚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완화책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가 재정 지출도 과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미국이 과거에 단행했었던 양적 완화를 오마주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또 나락으로 한번 빠지게 됐었는데 이 나락으로 빠진 경제를 구원하고자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하늘에서 막 돈을 뿌려준다라는 개념의 강력한 완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금리를 제로 금리로 확 낮춰버리고 공짜로 빚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버리고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도 같이 확대를 해주면서 수요를 부양하게 해준 겁니다. 이걸 왜 헬리콥터 머니라고 또 불렀냐면은 쉽게 생각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공짜로 돈을 끌어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늘에서 돈을 매일같이 뿌려주게 되게 되면은 이 공짜로 주워온 돈을 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캠핑도 하고 뭐 비싼 외식도 하고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소비가 없었던 경제에 소비의 불씨를 이렇게 땅 터트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아베도 이를 똑같이 재현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헬리콥터를 통해서 돈을 뿌려주는 이런 극단적인 완화 정책이 정말로 효과가 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헬리콥터 머니다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냥 조폐공사했다가
무작정 그냥 돈을 찍어내서 세상에 뿌려라 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우리는 경제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그냥 찍어서 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극단적인 정책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뿌려대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은 제가 옆에 이렇게 써놨는데 강대국이라는 지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성공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세계 경제 1등 국가 그리고 세계 1등의 강대국이다라는 그 인정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본도 만약에 이렇게 무작정 돈을 뿌려대게 되었을 때 전 세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일본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화폐 가치가 박살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아베노믹스를 굉장히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해버리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 엔화의 화폐 가치만 무너졌을 겁니다. 대표적인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면 이제 터키 같은 나라가 있죠. 터키도 과거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겠다고 화폐를 굉장히 많이 확대 생산하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정책을 피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만 급락을 하고 경제가 나락에 빠져버린 상황이 있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현실적인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성공적인 그런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됐었었고 대규모 완화 정책을 통해 수요 견인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배경, 성공 비결은 사실상 국제 외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하고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엔화 가치 높은 거 형님들이 좀 인정을 해줘라.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게 되었고 이게 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유지가 된 채 저금리 기조가 가능할 수가 있었고 그게 이제 수요 견인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던 일본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게 됐던 건데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비교적 최근에 이 아베라는 정치인이 피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우리나라의 어떤 애국심 같은 느낌으로 보았을 때에는 약간 좀 극우적인 정치인인 아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게 뭐 적합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뜻하지 않은 피살을 당했으니까 일본 내에는 이제 뭐 애도하는 물결들이 또 생기기도 했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뜨게 되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본 정치 무대에 이제 올라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기시다 후미오라는 인물이 일본의 총리로 21년도에 선출이 돼서 안정적으로 지금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23년도 4월 달에 돼서 뱅크 오브 재팬의 총재가 새롭게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우에다 가즈오라는 사람이고 썸네일에서 봤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총재에 임명되고 나서 슬슬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한 전환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금리를 올린 게 아니에요. 작년 연말서부터 계속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재에 임명이 되고 난 1년이 되는 이 시점 24년 3월에 이르게 되게 되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이제 집어 던지고 금리 인상 정책으로의 전환을 지금 시도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고 시간이 지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거라는 예고도 살살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게 현재까지 이제 추가적인 역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금 전에 직전 화면에서 제가 플라자 합의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환경이 너무 흡사하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융 경제 상황을 보시면은 유사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래요. 1980년대의 과거와 현재 2020년대의 흐름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현대는 코비드 19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유사점이라고 저는 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플라자 합의라는 것도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강제적으로 이거 하나만 딱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의 재무장관을 플라자 호텔에 부른 다음에 야, 이거 너 여기다가 도장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라는 식의 그런 협의를 한 게 요 플라자 합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통화정책은 완화정책, 저금리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엔고, 그러니까 엔화를 절상하게 될 텐데, 그 엔화 절상 압력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면은 금리라도 내려서 좀 유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의 선택이 곧 저금리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저금리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실물 경기는 하락하나 금융 자산의 버블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도 이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 이슈가 터지게 됐는데, 그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시면은 사실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았던 때가 아닙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중 무역 전쟁 한다고 하면서 세계의 유통망이 또 끊어졌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었고, 그때 당시 경기 사이클이 슬슬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도 이미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꽤 생겨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게 되니까는 거기서 이제 문 닫고 막 부도나고 막 이런 가게들, 이런 어떤 업체들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굉장히 좋았던 호황기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니까는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미 경기 사이클이 조금씩 접어들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완전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사람들이 거리를 못 돌아다니게 하는데 식당 같은 데 손님들이 다 끊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보릿고개를 좀 넘어가자, 견뎌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견딜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진행된 게 저금리 정책이고,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빚이죠. 이 빚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금리 기조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발생된 빚을 가지고 실물 경기가 되살아나는데 사용이 됐으면은 좀 트러블이 덜 하겠지만, 이렇게 생긴 저금리 기조가 다 자산시장 버블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떡상하고 뭐 비트코인 떡상하고 동학개미 장세 이런 거 주식장이 커져 올라갔던 게 이 배경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실물 경기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으로 이제 자산 유입이 진행됐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쪽으로 자산시장의 버블이 커져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흡수가 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장도 비슷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가치 평가 해보면은 결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만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 실물 경기 상황과 자산 시장 간의 괴리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1980년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자산 시장에 건전성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긴축을 하니까는 버블이 터져버렸다. 이 히스토리가 1980년대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긴축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과거와 같은 미래가 다시 재현되려면은 자산 건전성,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멀쩡하다. 그러면은 일본이 긴축의 스텝을 받는 거에 대해서 딱히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산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현재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 긴축의 스위치를 또 밟아버린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충격과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요 일본의 자산 건전성, 즉 빚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인 것인지 요거를 점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비교를 했고 지금 자산 건전성이 포인트다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기억한 채 현재 어떠한 상황으로 한미일의 통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한국, 일본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이 현상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 리얼 에셋, 그러니까 실물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주장을 아주 자신 있게 해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견고한 척을 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실제 경기 상황이 호황, 경기 개선 이런 무대에 있지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드는 세계적인 공통사이고요. 자, 근데 자꾸 미국 경제가 좋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신고가다.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쓰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쓰고 엔비디아가 사상 신고가를 쓰고 있다. 이런 거. 금융시장에 자산 버블이 생겨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호황 경제의 증거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 경기 상황과 금융 경기 상황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는 미국, 한국, 일본 가릴 거 없이 기타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공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이어서 봐야 될 게 이 시간 중에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땡겨 올렸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좀 높은 편이죠. 5.25에서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낸 상태이고 우리는 3.5까지만 올린 다음에 추가 인상을 하지 못했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너무 부담된다고 해서 3.5까지만 올려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금리 인상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됐어요. 이렇게 금리 정책이 각각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앞으로 미래에 어떤 통화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비치를 보게 되면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예고편을 때려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연내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박자에 맞춰서 원화도 올해 하반기쯤 되게 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일본은 저금리 기조를 오랜 시간 동안 끌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금리의 방향이 상방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보게 되면은 미국하고 한국 같은 나라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이 금리가 옵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안 그래도 제네시스인데 풀옵션이네, 안 그래도 아반떼인데 깡통이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금리가 더 쳐주는 거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신다라면은 이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옵션을 많이 쳐주는 거죠. 이자를 더 넣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화폐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는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원화 가치도 떨어질 것이다. 근데 금리를 올리는 일본은 통화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 금융시장에서 일본이 이 글로벌 자산에 대한 흡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쪽에서 자금이 유출이 일어나고 여기는 이제 유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다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자산 시장의 엑소더스,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 런하고 일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산 시장 내에 뭔가 지각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거꾸로 가게 되니까.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과거 플라자 합의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그래서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을 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결코 이 같은 상황은 용인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마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많이 표현을 해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산의 유입이 일본을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아주 우매한 짓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가 사실이 된다라면은 일본의 엔화가 절상이 되는 만큼 일본의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도록 하게 하는 상쇄하는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금리 인하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이를 상쇄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자산 시장의 대이동이 발생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급부의 힘, 즉 달러를 강하게 만들고 일본의 엔화를 떨어뜨리게 하는 이 힘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초래하게 할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난해하게 생각되실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2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초래하게 될 미래에 대한 제 전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입니다. 2부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의 미래 전망인데 결론적인 얘기부터 해드리면은 일본의 실물 경기 침체가 진행되게 되면서 엔고 현상에 따른 자산 효과,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글로벌 자금을 흡수하게 되는 그 효과, 이것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즉 실물 경기 침체의 힘이 자산 효과를 압도하게 돼서 이 힘이 작동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2023년 6월 3주차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린 글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왜 일본은 금리를 오히려 낮춘 채 유지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견해를 알려달라 해서 제가 글을 써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대략 읽어드리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아름다운 이름, 미명하에 불황을 이끌고 있다라는 게 21년서부터 잡아들였던 제 시황관의 핵심인데 지금도 이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 일본은 확실히 미래에 대한 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꼬라지로 가게 되면은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수요 침체가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요 침체에 더 뭔가 불씨를 당기는 그런 긴축의 노선을 택하느니 차라리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 엔화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엔화가 약해진 만큼 수출 경제에서 돈을 벌어들이면 되니까 이 수출 경쟁력 우위를 통해서 버티겠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긴축을 하는 가운데 일본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엔화 가치가 떨어지도록.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수출해서 벌어들이겠다. 그래서 어차피 불황에 의해서 빠지게 될 침체를 수출 경기 개선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3개국 내에 일본은 한국과 중국보다
고퀄리티의 부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만큼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해서 일본 경제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계 시장에서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가에 대한 신용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화폐 가치가 덜 떨어질 수 있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즉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국가 신용, 그 국가의 펀더멘탈, 이것만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완화 정책 역시 경제 위기의 타겟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일본의 선택이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찍어 누르면 만사 오케이다라는 식의 무식한 긴축 통화 정책과 비교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탁월한 판단이라고 평가한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과연 국제사회, 엄밀히 말하면은 미국에서 일본의 저런 행동을 묵묵히 지켜주고 지원해 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 놓으면서 제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한 것을 또 보여드렸죠. 8월 15일이라는 날짜에 맞춰서 딱 개봉을 했습니다. 8월 15일이라는 날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광복을 찾은 날이기도 한데 일본 입장에서는 원자폭탄을 때려 맞아야 했었던 날이기도 했죠. 이런 영화를 미국이라는 배급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화로서 보여준다는 것은 일본에 대한 스탠스가 어떠한지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드렸고,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일본이 좀 똑똑한 짓을 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강경한 환경을 조성해서 일본이 일어나지 못하게 더 눌러버리게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의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생각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점을 기억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효과는 화폐 가치가 강해지는 거예요. 엔화 강세.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자본 흡수 효과이죠.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는 옵션을 많이 주는 엔화 쪽으로 넘어가야겠다 하면서 엔화 쪽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일본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그런 흡수 효과가 기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 버블 붕괴가 생길 수 있는 효과. 빚을 많이 져놨다. 자산 건전성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하는 만큼 그에 따른 페널티를 또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 효과는 긍정적인 거고 2번 효과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통화정책 전환도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장단점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의 카드가 누가 더 우세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커뮤니티 공지글 읽어드리면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그게 제 관점이라고 말씀해드렸죠. 그 관점이 맞다라면은 1번의 효과보다 2번의 효과가 월등히 높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미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전쟁, 전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지구본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지구라는 세상 안에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대만, 이런 남중국해 이런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점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들이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공급망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생기고 있고, 이 올라가져 있는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는 짓이 결국 금리를 땡겨 올려서 수요가 눌리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또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에 져놨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져놨던 막대한 빚들, 이게 고금리에 의해서 지금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빚에 대한 리스크도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뭔가 평안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불편한 환경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옆에 화면 보게 되면은 스페이스 X 그리고 반도체 칩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이런 좀 불편한 환경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는 스페이스 X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뭐 화성으로 가는, 뭐 달나라로 가는 그런 로켓을 만들고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 요새 또 엄청 핫하죠. GPU 칩이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독점력을 갖고 있다. 세계에서 엔비디아를 통하지 않으면은 뭐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가 없다. AI 산업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AI 산업에 대한 어떤 주도권도 미국에 해당되는 기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런 어떤 4차 산업의 미래에 발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즉, 이런 불편한 환경에 의해서 여타의 다른 나라들은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 발전에 몰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한 행동, 고금리에 대한 트러블, 빚을 진 거에 대한 페널티,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이 차단되는 상황, 이런 일련의 페널티를 겪게 되게 되면서 뭔가 미래 산업에 올인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배경이 주어지지를 않고 돈이 자꾸 딴 데로 새어가고 있는 중에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산업과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의 상황이 마치 전쟁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차 산업의 미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자가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건데, 이 주도권을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하도록 이런 불편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도된 미래이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일본이란 나라가 또 미래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만한 자본 흡수 효과를 갖도록 냅둘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에 따른 페널티만 때려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획되어져 있는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방구석 쌉케미의 음모론이다라고 또 치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증거물로 2가지를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모스크바의 테러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22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모스크바 지역에 테러가 발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여기 나와져 있는 기사로 보았을 때는 137명의 사망자가 생겼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이달 초에 미국이 테러가 있을 거다라는 사전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푸틴이 이를 무시한 채 그냥 설마 하다가 이번에 IS 무당 단체에 이제 테러를 맞았다라는 이제 뭐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미리 테러가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죠. 아무튼 이런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됐냐면은 달러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그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뭐 금리 인하가 조만간 진행될 거다, 한 3차례 정도는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졌었던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그 주말을 지내는 과정 중에 갑자기 이런 테러 사건이 터지게 되게 되면서 갑자기 달러가 급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4포인트 근처에서 달러 인덱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강달러 환경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테러라는 리스크에 의해서 생겼다는 거죠. 왜? 전쟁의 위험이 생기게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안전한 자산으로 도망가자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가치가 올라가 주게 돼요. 그리고 푸틴이 러시아인데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서유럽이 또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리스크가 생기게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유럽 전선에 위험이 생기게 되게 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가능해지게 돼요. 이런 전쟁의 상황, 테러의 상황들이 미국의 달러 입장에서는 강세를 일으키게 하는 이벤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방송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었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고.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강달러를 쳐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교모하게도 일본이 금리 인상 정책을 하겠다는 시점에 맞춰서 이런 이벤트가 또 생기게 됐어요. 뭐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달러 인덱스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무대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상쇄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미달러가 강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목적이고 그를 만들기 위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차원의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일본의 화폐는 어떻게 되느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치 상승 효과를 또 부셔서 상쇄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차원의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차원의 물가 상승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통상적인 이야기에 너무 물가가 다 잡혔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렸죠. 같은 관점으로 달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물로 또 가져온 게 일본에 갑자기 또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치사율이 30%에 뭐 육박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에 여행을 가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 엔화 가치가 왜 올라가지 않고 약세를 지속하는지 이런 이제 기사들 또 많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달러 대 엔화의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 월봉인데 과거서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여기 150엔 수준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떨어졌다가 재상승해서 다시 한번 여기 150엔 구간에 터치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살짝 밀렸는데 여기를 또 갖다 대고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이 150엔이라는 자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 구간이 한번 이렇게 뻥 뚫린다 하게 되면은 3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도달하지 않았던 그런 환율로 올라가게 돼요. 1달러 대 150엔이라는 거니까는 엔화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1달러 대 200엔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환율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1달러 대 환율이 뭐
2,000원이다. 그럼 이제 환율이 엄청 뛰는 거고,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이 달러 대 일본 엔화의 환율이 튄다라는 것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미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 발표를 했는데 그 인상 발표를 하면서 약간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꼬리 나온 거 보이실 텐데 아래 꼬리가 좀 생겼습니다. 월봉에서.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게 다시 올라가서 여기 151엔 자리를 또 두들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경신 시도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은 30년의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던 환율의 추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도 엔화가 강세를 띠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 추가 상승 나오면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걸 막겠다고 추가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불러오게 될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두 번째가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 버블 붕괴 효과가 있다고 분명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빚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본은 과연 자산 건전성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효과, 결과적으로는 엔화 강세가 지금 실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본 흡수 효과가 나오질 못할 전망이에요. 그리고 페널티에 해당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버블 붕괴 효과는 지금 있을 예정인데 자산 버블이 얼만큼 심각한 수준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야지 그 충격의 깊이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기사가 이겁니다. 제가 현재 구독해서 보고 있는 그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기사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 온 건데 왜 일본의 경제가 계속 위험이라는 존재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위험이라는 존재로 남아 있는가라고 하면서 부제목을 보시면은 low real rate, 그러니까 실물 경기 상황에서 이제 저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low growth,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일본의 경제 자체가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high debt, 높은 부채, 요 상황에 대한 부분이 not going away, 이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상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위험스러운 존재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전부 다 얘기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뒷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a final factor라고 해서 주장하는 게 지금 일본이 얼만큼 이 public indebtedness를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공공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지고 있는 공공부채를 얼만큼 끌어안고 버틸 수 있는가가 지금 이제 파이널 팩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일본의 debt to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255%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9%라고 또 수치가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netting off the government's financial asset,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네팅 오프를 한 후에는 159%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부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낸셜 에셋을 까고 남은 부채의 비율을 계산해 봤을 때는 159%가 찍힌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255, 네팅 오프를 하고 난 후에는 159%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수치, 이 both measures가 전부 다 the highest in the rich world, 부유한 세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debt to GDP 레이시오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이 여기 밑에 있어요. Even with low interest rate,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저금리잖아요.
이제 막 마이너스 금리에서 한 번 올렸으니까 현재 굉장히 낮은 저금리 수준에서도 거의 9%, 정부 재정의 거의 9%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 뭐에? On debt interest. 그러니까 빚에 대한 이자. 정부가 지고 있는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금 지출하느냐고 정부가 보유한 재정의 9%가 지금 까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저금리에서도.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높여나가게 되면은 이게 점점 높아지겠죠. 일본 정부가 보유한 재정의 뭐 10% 이상이 앞으로는 이자를 까는데 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란 나라가 금리 인상에 따른 버블 붕괴 상황을 맞이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사실 뭐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더 최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생기게 되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 달러가 강해질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나마 일본은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나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금리 인상을 통해 좀 커버를 칠 수도 있겠죠.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금리를 3.5%라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태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했다가 빚을 져놓은 기업들, 가게들 다 무너진다고 해서 지금 추가 인상을 하지 못한 채 여기 멈춰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게 되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금리 인상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을 또 해버리면은 부채가 터져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외화 보유고 벌어놨던 걸 통해서 틀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크죠. 그래서 원화가 더 약세가 될 수 있을 만한 위험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동반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세계 각국이 공급망을 차단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강달러로 상쇄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은 미국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해서 강달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엔고 현상을 유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깔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미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 채 지금의 금리도 높다고 지금 아우성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생겨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작동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또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일본처럼 저금리 기조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일본의 환율처럼 지금 계속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41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4년 신고가 구간을 지금 경신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주가지수 코스피도 지금 계속 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2700포인트 이제 중후반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보통 환율은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의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웃긴 게 코스피가 상승하는 그 시간 동안 환율도 동반 상승을 같이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24년 신고가를 써버린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 환율도 여기서 좀만 톡톡 올라가게 되면은 24년 내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코스피 지수 상승을 보면서 뭐 장이 좋다, 주식시장이 뭐 힘이 세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시황과 관련돼 있는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주가 지수가 그렇게 올라갈 만큼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환율 상승 압박 받고 있죠. 달러 인덱스 상승 압박 받고 있죠. 유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또 인플레이션 압력 주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해서 금리 인하의 시점이 뭐 연기된다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강도가 낮아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또 증시를 빼뜨리게 할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24년 들어서 상승 다시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가 지수하고는 반대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장이 좀 독특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이 지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특정 종목에 국한돼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년도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국한시켜서 그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더니 이번에는 24년 들어서 시총 상위 1등, 2등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주가 지수만 힘차게 상승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소수 종목에다가 수급을 몰아서 지수만 땡기고 있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장이냐? 그렇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 독특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반대 현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소수 종목만 안 올라가고 그 나머지만 다 올라가 준다. 그러니까 2,300개 종목 중에 2,200개가 올라가고 100개만 안 올라간다. 그러면서 지수는 떨어져요. 그 100개가 삼성전자 이런 거야. 그러면은 차라리 그게 더 낫죠. 찍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니 2,300개 중에 2,200개를 찍는 게 확률이 높겠어요? 2,300개 중에 100개를 찍는 게 확률이 높겠어요? 근데 그 지수를 높일 수 있는 2,300개 중에 뭐 100여 개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에다가만 수급을 집중시키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강세장 무드가 아닌데 지수는 상승을 해버리고 있는 이런 좀 재밌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시황 배경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호적이 않은 시황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시황 환경이 안 좋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들 망각을 하고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니까 개별적으로 각자 확인을 잘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의 이제 총 정리 부분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의 세계 각국의 통화 정책은 이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튼튼한 만큼 금리를 많이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금리를 올리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싸리 금리를 올리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본도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금리 인상안을 택하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물 웅덩이 그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으면은 180까지 이렇게 물을 계속 차오르게 해놓고 키가 2m 이내, 키가 뭐 170밖에 안 되는 애, 혹은 키가 150밖에 안 되는 애,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고. 그죠? 키가 2m인 애는 뭐 허덕이긴 하지만 그래도 숨구멍은 살아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키가 170이 안 되는 애는
물이 한 150까지 찰 때는 비교적 살만했다가 이제 18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헐떡이게 되는 거고 150밖에 안 되는 애는 이미 150까지 차오르는 과정에서 꼴까닥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인상 여지가 있는지, 금리 인상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국가별로 어떤 상황을 주어지게 했었을 때 죽음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테스팅 작업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높은 수준의 고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서 펀더멘털이 약한 순서대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미 연준이 목표로 한 바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팅이 끝났고 이제는 인상으로 간다고 하니 이게 어떤 미래를 뜻하는 건지 좀 감이 오실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현 시점에서 이제 선택하게 된 이상 더욱 혹독한 금융 환경을 통해서 엔화 가치가 절상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수요가 침체되는 버블 붕괴 상황, 그렇죠? 그거는 그거대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일본 입장에서는 과거에 경험했었던 플라자 합의 이후에 한 사이클이 한 번 또 진행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만큼 같은 환경 속에 노출이 되게 되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의 충격과 피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그려놨었던 그런 사이클대로의 상황이 지금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지수가 떨어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신뢰 있게 들리겠지만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식시장 환경은 뭐 급락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또 올라간다. 코스피 이제 뭐 2,800포인트 뚫고 뭐 3,000포인트 간다고 한다더라. 뭐 이런 분위기만 형성되어져 있으면은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는 달리 보고 있어요. 예.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주가 지수가 더 높게 상승을 하면 할수록 현실과의 괴리감을 더 높이는 걸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의 수위가 더 커지고 깊어진다고 볼 뿐이지 지수 상황이 올라간다고 해서 현상이 달라졌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중적인 의견과 제 의견이 많이 차이를 보이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컨텐츠를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보고 판단하는 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소개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진행을 할 뿐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견제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새로운 이슈를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그때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리더스탁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